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급등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가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더 올랐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이 상황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우대빵 연구소 심영석 소장, 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영 겸임교수,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4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폭을 뛰어넘은 거죠. 기록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패닉 바잉이 다시 시작됐다. 뭐 소위 불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 의견은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패닉 바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듣겠습니다. 예, 불장이라기보다 불안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주택 매수하는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 심리가 빨리 서두르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규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토제를 해제하고 확대 재진영하면서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정리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그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래량은 한 1.4배 정도 늘었는데요. 네. 아직 한 달이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집계가 돼야지 이제 상반기가 집계가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뭐 1.6배, 7배 정도,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거래량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당시로는 이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 수요가 상당히 시장에 많이 들어올 때고요. 네. 지금은 완전히 실수요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거주 수요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과거처럼 뭐 다주택자들의 일종의 투기 수요 같은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예.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양상. 예, 지금 뭐 강남이 뭐 0.7% 내외로 뭐 저번 주에 움직였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실수요,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강남은 묶여 있으니까 예, 토지거래 맞습니다.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지금 그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불장이냐 지금이라고 진단을 내려봐야 된다면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시기하고 좀 다른 측면,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우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적 제한 경계선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은 뭐 아다시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문제가 반복되면서 그쪽이 한번 크게 올랐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그 지역의 그 주택 거래 빈도는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전 주택가의 급등 시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나 인천 지역 자체가 아직까지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이 금리 인하라든지 시장의 안정화 이런 기대감들이 작동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런 이제 주택 매입 수요가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들 역시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의 금리 수준에서 차이도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장 낮게 운영됐던 시기가 2020년도 5월 달에 코로나19 전이죠. 코로나 전후에서 0.5%로 운영을 했고,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봤었는데, 이게 2021년도 이후에 3.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금리가 내리면서 2.5%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기준에서 보면 그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다가 지금 많이 내려서 2.5%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제 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그런 조건의 차이도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불장 패닉바잉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일단 공통된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윤수민 의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큰 게 특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불장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보면은 시장 자체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사야겠다라는 수요들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신고가들이 나오는 그런 형국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불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불안이 되게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사지 않으면은 영원히 못 살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가졌던 세대들이 다시 또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여기 서울과 수도권에서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게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주택가격 전망 이제 CSI라는 지표가 조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이렇게 100을 넘어가면은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연초에는 거의 뭐 99, 100 이 정도 전국적으로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120포인트,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서울이 올라가고 강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퍼져나가는 효과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불장으로 가는 네.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긴 힘든데,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지금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용산, 뭐 우리 소위 전통적으로 집값이 강세인 지역들 말고 요즘에 이제 마포구, 성동구, 오세훈 서울시장 성동구 이야기도 했었죠. 혹은 노도강 이런 지역으로까지 지금 집값의 오름세가 점차 퍼져나가는 이런 양상인가요? 예,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데는 마포와 성동입니다. 그게 이제 뭐 토지의 풍선 효과라고 말씀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이제 마포하고 성동이 거의 1% 가까운 주간 단위로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연율로 환산해 보면 50%니까요. 뭐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가장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데는 마포 성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지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오르지 않느냐? 거기도 한 0.7%, 0.6%씩 오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누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그 뭐 앞에서 이제 윤수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집주인들이 계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해서 매수자들이 덤벼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마포나 성동과 같은 주거선호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곽에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있는 주인분들도 이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더 오를 걸 예상해서 이제 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시장에는 급격하게 이제 매물은 줄어들면서 찾는 분들은 사실은 뭐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패닉바잉이 나타나면 비강남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통 기존에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막 소위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금천구, 뭐 도봉구 이런 지역들까지 만약에 강한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불장이라고 봐야겠네요. 가정에서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말했네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현재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냐, 서울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뭐 주택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기에는 이제 안정적인 시장,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많이 올랐던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가격들이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약세를 기록했던 지역들도 어차피 주택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되는 현상들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현재 시기에 주택을 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책인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2021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 지속되고 있다가 네. 2023년도 7월부터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확대되던 부담들이 어찌됐든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택 시장에 새로운 수요들, 가격이 낮아진 시장에 주택 시장의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강남 지역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어차피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일정 부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계속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서울 강남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변적으로 파급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과거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들은 지금 단정해서 가정에서 그것들을 전망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계속 질문을 드리면 과거와 다른 양상은 예를 들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 재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축 비용 같은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 시장 중에서도 서울에 다 인기 있는 건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은평구 이런 데는 공실도 났었단 말이죠. 미달도 났었어요. 최근에 그런 미계약 물량들이 무슨 일로 나온 것들이 다 완판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강남 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기세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예. 라는 측면에서 예. 사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강남만 오르는 집값의 상승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강남이 올라갔을 때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일정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노도광이 됐건 금강구가 됐건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과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신축이라든지 뭐 집주가 좋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하급지라는 지역들도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사실 많이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강남에서 비강남권 지역들로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고, 특히 자금의 여력이 이제 부족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강남이나 이런 마용성 같은 지역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에서 불가피하게 주거 매수를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부 대책을 현재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규제 지역 확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돼 있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좀 더 확대한다라든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두 달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해프닝에 가까웠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한 달 만에 그렇게 뒤집힌다는 거는 사실은 참 해제됐다 예, 재지정된 맞습니다. 그 과정 그런 말씀이시군요. 것도 사실은 좀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 본 상황에서 이제 집값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뭐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부에서 어저께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 규제 지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사실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규제 지역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 않을까. 뭐 마포 성동이라든지 그리고 과천 분당 이런 쪽이 경기도에서는 좀 높거든요. 뭐 그런 지역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0.7%, 0.6%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정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왜 오르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 과거 이제 3년하고 지금 3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이제 아파트 거래량만 하더라도 우리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거래된 양이 한 189만 채 정도 되는데요. 최근 이제 3년, 22년에서 24년간 거래된 양이 98만 채입니다. 그래서 90만 채가 줄어가지고 거래가 됐는데요. 이 수요가 사실은 그냥 집을 그냥 포기한 수요가 아니고요. 거의 대기하고 있는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인데요. 뭐 이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그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건 두 분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그 정부가 만드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기능 자체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급격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 정책의 뭔가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이런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이게 신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점들도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규제 지역 확대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로 떠오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확대 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게 지난번에 해프닝도 1월달에 해프닝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이 되면은 그건 시도지사나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들인데, 이게 서울 지역의 풍선 효과들이라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증빙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 시절에 이 규제 정책 일변도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네. 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 이제 금융 정책들을 쓸 수 있는데, 이 금융 정책이 이제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이미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는 DSR 스트레스 3단계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걸 시행 앞두고 뭔가 이거보다 더 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논리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라는 점이고, 또 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세금이나 규제로 이 주택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존중을 하고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향성들을 일정하게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조건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었을 때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신규 주택 공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이제 3기 신도시를 막 지정했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와서 이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좀 나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이제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당장에 쓸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어떤 정책이라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폭이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지역 확대 지정하는 거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뭐 투기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강력한 규제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되지만 근데 반대급부로 이제 그 규제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피해도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지역, 규제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정말 강력한 규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9에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정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서울 전체까지 확대를 하겠다, 뭐 일부 지역에 확대를 하는 것도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이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정책을 조금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 지역 확대가 과연 이제 어느 정부 때 많이 했던 방식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방식이었고 이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에 대한 부분들 국민들의 판단이 사실은 결국 이 풍선 효과라는 걸로 나타났었고 규제 지역 확대 이런 전국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과거 같은 뭐 진보 정부라도 이거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형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규제 지역이라는 이런 부동산적인 정책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수요를 조금 조절해서 시장에서 가격의 방향성을 조금 줄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세밀한 금융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컨트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미 좀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하는 것들을 중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전세대출이라든지 뭐 정책금융 이런 부분도 DSR을 포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지역 확대 이런 내용들보다는 간접적으로 대출 규제들을 금융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수요치를 조금 조절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예. 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한 3에서 5% 정도가 더 감소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 이거는 집값 지금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상승세를 좀 시키는데 영향을 할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게 내가 집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집을 구매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출을 실제로 받았을 때 내 부담은 대출의 금리가 중요한 요인인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소득을 조금 높여서 DSR을 조금 더 많이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확대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주택 구입 수요 자체를 막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물론 일정 부분들 거기에 걸리는 부분도 그 가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을 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부의 목적이 집값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DSR만으로 스트레스 DSR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대책이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정해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2단계고. 그거는 그렇죠. 2단계 상황이고 이제 7월부터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택 수요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규제거든요. 이런 건 그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 상황을 대응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일으키십니다. 거의 네. 9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금리 하락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변동금리로 하는 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의 대출 창구를 가보시면 거의 1%포인트 차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정금리로 빌리는데요. 고정금리로 빌리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영향이 더 적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게 그 어쨌든 집값의 집값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3에서 5% 정도를 줄이는 걸로 제가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과연 줄어들었을 때 네. 어느 지역이 타격을 받느냐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 타격을 더 받을까요?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타격을 보겠죠. 왜냐하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몇 천만 원을 안 빌려준다고 해서 그걸 안 사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그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또 그분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걸 80%를 일으켜서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느 지역이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실제로 2023년하고 24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대출 규제를 우리가 하반기 때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오르다가 사실은 거기서 다 멈춰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같은 것도 좀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 교수님, 네. 그 정책 대출의 한 70% 이상이 주담대라는 이제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 정책 대출도 DSR 규제 대상 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책 대출 원래 이제 정책 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 목적이 뭐냐라는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LTV나 이런 것들도 높게 책정해주고 금리도 적용되는 금리도 좀 낮죠. 주택도시기금의 이 금리를 적용해 상당히 낮춰가지고 네. 이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자꾸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은행에서는 그게 이제 주택 수요를 유발시켜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작동을 해요. 두 가지는 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마련,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로 이해가 됐고 네. 그 문제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비슷한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라는 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지 못한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전세자금이 한 90%, 80%를 대출을 받는데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게 주택 가격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이른바 갭 투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택 시장 전체로 확대되어 왔던 측면들은 저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허그가 운영했던 전세 보증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 금액을 끝없이 끌어올리고 이제 이 보증이 들어가게 되면 주택의 전세 가격의 평가를 높여서 전세 금액 범위를 넓히고 그것을 보증 한도로 보증 제도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게 주택 가격을 끌어오는 요인이 작동을 했고 또 지금 주택 가격 하락기에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이 허그에 굉장히 중요한 보증 사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것들의 측면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원 기능, 그래서 당연한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그렇게만 이용되고 있었는지, 전세자금 대출은 또 어떻게 볼 건지, 전세 보증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정책의 순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장의 영향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일종의 딜레마 아닌가 싶어요. 분명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집을 갖길 원하는 혹은 뭐 생활 보조를 받길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정책 대출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 사람의 수입, 그 소득 여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목적 달성이 퇴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다면 네. 과감하게 DSR을 적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 DSR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DSR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금융기관이 차주가 이 돈을 잘 상환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출을 막겠다라는 제도가 아니고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 뭐 허그나 주택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DSR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을 조금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주택도시기금이 사실 지금 무주택자나 이런 부분들에게 지금 그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공적 그런 대출 상품이라고 봤을 때 그 공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취급이 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과거 기금의 규모 자체가 30조, 40조 했던 것들이 지금 7조 원, 8조 원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 문제가 뭐였냐? 결국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수요자 금융에 치중되어서 공급이 되었고 결국 공급자들 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들로는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또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란 목적성 플러스 공급 지원이라는 정책에 있어서 너무 수요자 지원 쪽에만 한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형평적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렸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향성, 무게 중심은 공급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짜겠다라는 전체 방향성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이겁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택지 개발, 무슨 사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진 또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가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일단 공급의 방점이 찍힌다라고 본다면 시장에 공급 대책이 나오면 좀 지금의 어떤 기대 심리, 과열된 매수 심리가 좀 잦아들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교수님. 저는 저 사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들이 아주 저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사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던 게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스마트 신도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근데 저 논의 저 발언의 쟁점은 핵심은 네.
이 4기 신도시라는 것들은 신도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7년, 10년 걸리는데 그걸로 이 문제의 대안으로 가져오지는 말아라. 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가져와라. 뭐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지. 네.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그 공공택지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느냐 이런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시급한데 뭐 7년, 10년 걸리는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주택 공급의 대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도시를 안 하겠다 이런 개념들의 방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미 지정돼 있거나 새로 지정하는 신도시 통해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상기 신도시 물량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봤었는데, 정비사업 특히 이제 대도시의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공약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서울 지역 특히 이제 대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정책들을 다음에 공급 정책이 나온다라면 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앞당기거나 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 혹은 앞으로 진행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아마 최초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것으로 지금 그냥 예상을 예측입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먼 나라 얘기하지 말고 당장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크게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것, 혹은 정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 뭐 이런 방안들이 좀 생각이 된단 말이죠. 거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기 신도시는 말씀하셨듯이 뭐 10년이 아니고 한 15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미래의 일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 그러면 한 5년 동안, 그죠? 집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이제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해소할 건데,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제일 큰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땡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늦추지 않는 방향을 이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계속 늦어져 왔죠. 계속 늦어져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입주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작년에 분양한 인천 계양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입주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7년부터 입주하는데, 저희가 이제 입주되는 양을 이렇게 보면 그 입주되는 게 의미 있는 공급, 즉 한 4, 5만 세대가 나오는 게 한 203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권 말기가 돼야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지금 현재 17만 4천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의 그런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좀 적은 양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업용지 같은 것들을 주거지로 좀 바꾸는 형태로 해서 공급량을 좀 늘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손에 잡히는 거는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겠죠.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뭔가 거시적인 뭐 규제 완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합이 이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 조합 내 내분인 경우도 있지만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물론 이거는 지자체의 영역이긴 하지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께도 좀 의견 드릴까요? 효과적인 네. 즉시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네. 만약에 짜야 된다면 예.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자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뭐 아까 권 교수님도 조금 왜 어떤 이런 그 이야기 나왔는지 그런 좀 의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신도시를 현 정부 내에서 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3기 신도시에서 일단은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뭐 공사가 이미 올라가는 곳들도 있지만 추가로 또 공급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네. 당장 계획된 물량 뭐 17만 원이었다면 이거를 조금 더 뭐 20만 원인지 더 넓게 많이 하는 것들로 가는 방향성이 더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뭐 최대 500%까지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이거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공급이 많이 되는 효과로 나타나려면은 결국 민간도 같이 민간 분양도 함께 늘어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늘어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와 내가 청약을 해서 기다리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이게 정말 공급의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분양을 용적률 많이 늘어져가지고 공공에 대해서 다 분양을 하고 민간 분양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야 이거는 공급 확대가 됐는데 나에게 크게 와닿는 느낌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에게 크게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다른 측면이 네, 있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공공 분양과 관련해, 그러니까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냐,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 중요하지만 저는 공급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공공 택지를 통해서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비싼 가격을 내고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다리는 걸 선택을 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 2015년도 이후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가격도 이걸 갑자기 올려버려서 이게 토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공급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이게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공급 가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특히 공공 분양,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공급 가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새로울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새로울 것 없는 대책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데 사실 성패가 달려 있죠. 전임 정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